야담 이야기. 처자가 탐욕스런 오이를 보자. 이건 내 거야. 지금부터 800년 전 전라남도 화순고을에 배씨라는 이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씨에게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배씨 내외는 날이 갈수록 어여뻐지는 딸을 보는 것이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만들고는 했었습니다. 이방 배씨의 딸은 20살이 되던 해 겨울 아침 일찍 물동이를 이고 지금의 화순읍 남산 기슭에 있는 차천이라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물 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우물 위에는 오이 한 개가 떠 있었습니다. 처녀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왜 여기 있어? 추운 겨울에 오이가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평소 오이를 좋아했던 배씨의 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우물에 떠 있는 오이를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습니다. 배씨의 딸이 우물에 있는 오이를 먹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은 오이를 먹은 이후부터 점점 몸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마치 임신을 한 사람 같았습니다. 배씨 이방 내외도 딸의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배씨 내외는 딸에게 정을 통하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씨는 딸을 어르고 달래며 물었습니다. 괜찮으니 말을 해보래도 라고 배씨가 말하니 딸은 무슨 말인지 눈치채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만나는 사내가 없어요. 라고 하자 배씨는 계속 괜찮다며 물었습니다. 아비는 누구라도 괜찮으니 말을 해보거라. 있어야 말씀을 드리지요. 딸은 답답한 마음에 배씨에게 차천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물에 떠 있는 오이를 먹고 이렇게 되었어요. 딸의 말에 배씨는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극구 부인을 하고 나서니 배씨 내외는 딸의 말을 믿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딸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배씨 내외는 딸의 말을 믿기로는 했지만 혼인도 올리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출산한 것을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배씨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볼까 두려워 집을 하나 따로 장만해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새로 장만한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배씨 내외는 아무리 다른 곳에 집을 얻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해도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고을에 소문이 퍼지지는 않을까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배씨 내외는 고민한 끝에 한밤중에 아이를 윤회 서남쪽으로 약일이 떨어진 수풀 속 정자나무 밑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정자나무 밑에 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찜찜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눈에 밟히고 딸도 아들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배씨 내외와 딸은 아이를 버린 수풀로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에 등불에 의지한 채 수풀 사이를 더듬어서 정자나무 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자나무 아래에는 커다란 학 한 마리가 아이를 날개로 이불처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학이 두려워 배씨 내외와 딸은 그날 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정자나무로 찾았을 때였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학은 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깃털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배씨 내외와 딸은 신비한 일이다 싶어 학이 잠깐 날아간 사이에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눈이 걱정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배씨는 부인과 딸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며칠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모로 의논을 한 결과 배씨 내외와 딸은 한 가지 사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능주에 사는 친척 집에 다녀오는 길에 수풀 속에서 어린 아이가 버려져 있어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배씨 내외는 즉시
능주에 있는 친척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사흘을 묵고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 화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소? 배 씨는 화순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배 씨는 이미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배 씨는 사람들에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우겼습니다. 분명 저쪽에서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배 씨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숲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이를 버렸던 정자나무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포대기에 싼 채로 나무 밑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배 씨는 놀란 척 연기를 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몹습 짓을 한단 말이오. 사람들은 나무 아래 버려진 아이를 보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한 것을 어쩌면 좋을까.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 내가 데려가 돌봐줘야겠습니다. 배 씨가 말을 하자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로 배 씨 내외는 마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1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보조국사라고 하는 중이 배 씨의 집에 시주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며 중이 말했습니다. 아이의 명이 그리 길지 못할 것입니다. 배 씨는 놀라서 아이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도를 물었습니다. 아이를 내게 주시면 액을 씻어버리고 훌륭하게 공부를 가르쳐 후일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배 씨 내외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데려와 키우게 된 아이인데 명이 짧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배 씨 내외는 아이를 보조국사가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부디 잘 돌봐주십시오. 배 씨는 보조국사에게 아이를 잘 돌봐달라는 뜻으로 시주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간 보조국사는 학문과 도수를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조국사는 본인의 자식처럼 아이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보조국사의 가르침 속에서 아이는 후일 국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진각국사입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무언가를 먹고 자식을 낳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난 걸로 유명한데 옛날에는 이런 인물의 탄생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영웅담을 만드는 곳이 있죠.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일화로 사람들로부터 신격화시키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이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지처녀와 잠을 자는데 밤마다 야릇한 향기가. 이번 이야기는 역사적인 인물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역시 옛날에는 특정 인물에 대해 참 우상화시키는 것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 합창의 한 마을에 집안이 몹시도 부유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집안은 대대손손 덕망이 높은 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 역시 정이 많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해 마을 사람들에게 군자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눈보라가 굉장히 매섭게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노인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독서를 하는 노인의 귓가로 시끌시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무슨 일인가 싶어 장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보니 대문 앞에 처량한 모습의 여자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노인 집에서 일을 돕는 하인과 거지는 실랑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너무 추워서 그래요. 거지의 꼴은 심각할 정도로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에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찢어진 옷틈 사이로 드러난 살과 얼굴은 온통 부르트고 골마 터져 있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지경의 몰골이었습니다. 썩거지래도 노인 집안의 하인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인들은 거지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만하거라.
가만히 지켜보던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여자 거지의 신세가 하도 딱하고 가련하기도 하여 온정을 베풀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행랑 부엌에 가서 쉬게 하거라. 몰골도 말이 아닌데 이런 날 밖에서 자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쩌겠느냐. 하인들은 하는 수 없이 노인의 말을 따랐습니다. 거지를 헛간의 부엌 한 구석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노인의 명에 따라 하인들은 거지에게 밥도 내어주었습니다. 추워서 죽겠습니다. 부엌에 있던 거지가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어차피 집에 들였으니 오늘 밤이라도 편히 쉬게 해주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노인은 거지를 사랑채로 들였습니다. 거지를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게 하고 노인은 이불을 윗목에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거지의 몸에 스며들자 고약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거북한 향이었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냄새를 참으며 잠을 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쌍한 것이 오늘 밤이라도 잘 자면 다행이지 않겠나. 노인은 속으로 거지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슬며시 잠이 들었던 노인은 새벽이 되어서 잠깐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노인은 아랫목에서 자고 있던 거지가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자 거지는 노인의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지의 꼴은 전날 찾아왔을 때보다 더욱더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이거라. 노인은 하인들을 시켜 거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랑채의 아랫목의 자리를 거지에게 내주었습니다. 새벽에 노인이 눈을 떴을 때 여자 거지는 또 다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세 번째로 거지가 노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날 거지는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진물이 흘러나왔고 냄새도 지독해 곁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노인은 여인에게 사랑채의 아랫목을 내주었습니다. 어김없이 노인은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날도 거지는 새벽이 되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아리따운 여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은 깜짝 놀라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노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입니다. 옥구슬이 굴러가는 목소리로 여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뜻하는 바가 있어 그대를 시험하였더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을 베풀어 주어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대는 뒤뜰에다 해산하는 방을 정갈하게 지어놓고 그대와 성희 같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만 쓰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명입니다. 여인은 반드시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노인은 여인의 말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여인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닐까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방 안에 지독하고 퀴퀴했던 향은 아름다운 꽃향으로 변해 있었고 향긋하고 그윽한 향기는 인간 세상에서 맡아본 일이 없는 향기였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하인들을 시켜 여인이 얘기했던 대로 뒤뜰에다가 해산할 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아이를 가진 여인은 없었지만 노인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녀의 말을 믿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노인의 큰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노인이 지어놓은 해산방에 들어갔지만 며느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심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노인은 여인의 말을 믿은 것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후였습니다. 노인의 조카 며느리도 임신을 했고 해산방에 들어가서는 큰 며느리처럼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인가? 노인은 답답한 마음에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의 고민이 깊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시집을 갔던 딸이 산딸이 되어 해산을 하기 위해 노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딸이 찾아오고 나서야
선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와 같은 성을 가진 여자라면 내 딸밖에 더 있겠느냐. 딸은 해산방에 들어가서는 별다른 고통 없이 옷 같은 사내아기를 순산했습니다. 노인의 딸이 순산한 아이가 훗날 퇴계 이황 선생이 되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이름은 후세에까지 널리 퍼졌지만 해산방을 만든 노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도운다는 말은 옛날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죠. 착하게 살면 오히려 당할 수 있으니 그냥 모른 척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도와줬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사례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사상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웃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도 이웃들과 소통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부와 소금 장수가 저녁 내내 땀을 흘리며 그것을 옛날 어느 한 바닷가에 마음이 어질고 부지런한 호래비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수 중에도 제일 천한 쌍놈 장수라 돈은 벌지 못하고 가지가지 천대를 받으며 장가도 못 가고 외톨이로 살아왔습니다. 소금 장수는 부잣집 자식 같으면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할 나이인 10살 때부터 아버지가 물려준 쪽지게를 지고 머리에 흰서리가 내릴 때까지 소금 장수를 하니 성이 있고 이름은 있어도 사람들은 성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쪽지게 소금 장수란 천한 벼로를 달아서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고장 사람들은 물론이요. 이고장 사람들도 이 쪽지게 소금 장수의 성과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가 지고 다니며 판 소금을 한 곳에다 쌓으면 태산보다 더 높을 것이고 쪽지게 멜끈으로 쓴 산만 해도 한 달구지에 싣고도 나머지가 있을 것이니 그가 소금을 지고 걸은 길은 말리하고도 꼬랭이가 달릴 것입니다. 이렇게 쪽지게를 지고 소금 장수를 했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은 조밥이요 입은 것은 조끼도 없는 무명옷이며 매일 주머니에 떨어지는 돈은 겨우 동전 몇 푼뿐이었습니다. 남들은 장수를 해서 벼락부자가 되거니 안 되어도 곱장수는 한다는데 나는 40년 동안 좋은 날이나 궂은 날이나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하루도 쉬지 않고 장수를 했어도 겨우 몇 푼 장수를 하다니 하느님도 무심하고 이내 팔자도 한심하구나. 쪽지게 소금 장수는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가 준 팔자도 탓하고 가련한 자기 신세도 한탄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소금 장수를 하지 않으면 몇 푼도 벌지 못하니 울면서 겨자 먹기로 소금 장수를 그냥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을 다 팔고 돌아오던 소금 장수는 자주 드나들던 주막집에 들렸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과부였는데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두고 있었지만 워낙 돈이 없어서 꿈도 꾸질 않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문 앞에다 빈 쪽지게를 세워놓고는 주막집 주인 아주머니를 보고 동전 몇 푼을 내놓으며 술과 안주를 청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주인 아주머니가 주는 술 한 사발과 안주 한 접시를 받아서는 쪽지게 다리 밑에 놓고는 쪽지게야, 쪽지게야, 불쌍하고 가련하다. 너도 주인을 잘못 만나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나와 같이 몇 푼벌이의 숱한 고생을 했구나. 인제 너도 등에 물러나게 되었고 나도 등에 썩살이 박혔구나. 라고 말을 하고는 술사발을 들어 지게등 바지에 죽 붓고는 나머지 술은 자기가 마셨습니다. 쪽지게야, 쪽지게야, 너도 고생 나도 고생 우리 고생 끝없구나. 너는 내 갈 길로 가고 나도 내일부터 소금 장수를 그만두고 마지막 길을 가야겠다. 말을 마친 소금 장수는 아버지 때부터 지고 다니던 쪽지게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멀리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먹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쪽지게를 아쉬운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등골 땀으로 흠뻑 절인 참나무 쪽지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쪽지게는 을의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련만 그렇지 않고 쪽지게 끝이 물 위에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고 있었습니다.
쪽지게야, 쪽지게야, 불쌍한 내 쪽지게야, 40년 함께 있은 그 정을 잊지 못해 그러느냐, 아니면 나를 두고 가는 것이 서운해서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내 갈 길이나 가거라. 소금 장수가 쪽지게를 향해 혼자 중얼거려도 쪽지게는 쪽지게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우뚱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쪽지게 목발이 바위 틈새에 끼어서 떠내려가지 못하는가 해서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 쪽지게 목발을 만져보았습니다. 바위 틈새에 끼인 것이 아니라 자갈돌에 박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게 목발을 빼려고 하니 자갈인 것이 아니라 은전밭이었습니다. 글쎄 쪽지게 목발이 은전밭 속에 깊숙이 박혀서 쪽지게가 떠내려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점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닌 바닷물 속의 은전밭이 웬 말인가. 놀랍기도 하고 잘 믿어지지 않아서 다시 물속에 머리를 박고 자세히 보니까 정말 틀림없는 은전밭이었습니다. 짐작컨대 그 어느 때 은전을 가득 실은 상선이 여기를 지나다가 바위에 걸려 파선이 되어 물밑에 가라앉은 것 이어서 배에는 다른 것은 없고 온통 은전 꾸러미 천지였습니다. 내가 잘못 보지 않았는가. 40년 동안 몇 푼짜리 소금 장수를 해서 돈 때문에 자기가 환장을 하지 않았는가 하여 눈을 비비고 물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 한 움큼 쥐고 나와 보고 다시 봐도 확실하고 틀림없는 은전이었습니다. 그것도 빛이 나는 은전이었습니다. 쪽지게 소금 장수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꿈꾸면 깨지 말고 생시이면 정말로 되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꿈 아닌 생시였습니다. 쪽지게 소금 장수는 이 많은 은전을 혼자서는 다 건질 수 없고 건진다 해도 처사할 일이 막연했습니다. 없어도 걱정 많아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서서 한참 생각하던 끝에 주막집으로 달려가서 주막집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왔습니다. 주막집 아주머니, 내가 저기 쪽지게가 서 있는 곳에 가서 은전 꾸러미를 건져올 테니 아주머니는 여기서 받아서는 집으로 자꾸 날라가시오. 쪽지게 소금 장수는 물속에 들어가 노다지 캐듯 은전 꾸레미를 건져내면 그 과부는 건져낸 은전을 큰 함지에 담아 이고 부지런히 집으로 날랐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배에 은전을 다 건지고 죄다 집까지 가져왔습니다. 이때야 쪽지게 소금 장수는 아픈 허리를 펴고 내버렸던 쪽지게를 전처럼 지고 주막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전이 엄청나게도 많았습니다.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는 바닷물에 푹 젖은 빈 쪽지게를 마당복판에 번듯이 세워놓고 그 앞에 깨끗한 멍석을 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막집 아주머니더러 제일 좋은 술 한 동이와 좋은 찬으로 여러 가지를 달라 해서는 멍석 위에 큰 상을 차려놓고는 술 한 사발을 푹 떠서는 지게 등받이에 부었습니다. 쪽지게야 쪽지게야 사랑하는 쪽지게야. 너는 숨없는 물건이지만 주인을 알아주는구나.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너도 가지 말고 나도 죽지 말고 함께 오래오래 살아보자. 쪽지게 소금 장수는 호랩이여 주막집 여자는 과부인지라. 오늘 저녁 서쪽에 걸린 조각다리 중매를 섰는가. 함께 바닷가에서 저녁 내내 일한 것이 인연이 되었는지 새날을 택하여 잔치를 하고 부부가 되어 쪽지게는 곳간에 모셔놓고 아기자기 살다가 1년이 지나 귀동이까지 나와서 늙음학 생활에 꽃을 피우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의 유래가 이렇다고 하네요. 한 농부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가난하여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붓 대신에 수추로 종이 대신에 나뭇잎을 이용하여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농부는 크게 성공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고생 끝에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들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로또나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낙이 올 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80년대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심하지 않았고 집값도 비싸질 않았으며 이웃들끼리 서로 행복하게 잘 지냈었는데 지금은 집 한 채 장만할 수도 없고 이웃들과의 정도 없어진 지금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종이 머슴을 야릇하게 쳐다보니 소월아 기다려줘. 까마득히 먼 옛날 한 고을에 만석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네 고간마다에는 배곡미가 차고 넘쳤으며 두리뭉실한 뒤주마다에는 해묵은 곡식들이 썩어났고 오동장 속에는 철을 맞춰 갈아입을 능나금 주며 갖가지 비단옷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문갑 속에는 여러 가지 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자네 집에는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세도가 커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헌데 부잣집 마누라가 40고개를 넘고 부자 영감이 50고개를 넘기도록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늘 근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식을 보려고 마누라에게 약도 쓰고 점쟁이를 찾아 점도 쳐보고 산신령에게 빌기도 하고 500나은 보살 앞에서 손발이 닳도록 빌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온갖 정성을 다한 탓이었는지 귀동자를 낳았습니다. 부자네 집은 날마다 명절이었습니다. 아들을 본 부자네 부부는 앉으면 그 애를 놓고 웃음으로 세월을 보냈고 서면 그 애를 내려다보며 좋아서 춤추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자식이라 하면 제 입에 들어간 음식도 빼주는데 세상에 부러운 것이 따로 없이 흔전만전하게 사는 부자집이야 더 할 말이 있으랴. 부자네 집에서 그 아들을 키울 때 쥐면 부서질까 놓으면 날아날까 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아이는 이 손끝에서 저 손에 가고 이 등에서 저 등에 엎여 자랐는데 커서 제 손발을 놀릴 때도 부처님처럼 앉혀놓고 숱한 사람들이 그의 심부름을 들게 했습니다. 애 앞에 누가 조금이라도 시중을 잘 못 들면 부자에게 잡혀서 곤장을 몇십 대씩 맞아야 했습니다. 귀동자는 진종일 앉아서 입을 놀리는 것이 일이었고 그가 한번 입을 놀릴라 치면 숱한 사람들이 분주히 돌아쳤습니다. 아이가 커서 글을 배우는데 그는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애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없었습니다. 진종일 트집을 부리다 어쩌다 받아 외운다는 것이 바람풍하면 바람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낮으로 고이고이 받들려 자라던 아들이 그만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속에 불이 달려 좋다는 음식을 다 해대도 인삼 녹용을 얻어들인다, 곰의 발족을 얻어들인다 하며 야단을 쳤지만 아들은 아들대로 더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고양이 목가심하듯 입질하던 것이 차차 날이 가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등이 후끈 달아난 것은 부자네 외습니다. 그들은 돈을 물 쓰듯 하면서 날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청해드리고 좋다는 약은 다 썼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하고 백의원이 머리만 젓고 돌아갔습니다. 무당을 청해다 굿을 해도 쓸데없고 점쟁이를 청해다 점을 쳐도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오이꽃처럼 노랗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돈 다 쓰고 사람까지 잃을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부잣집 머슴으로 있던 박돌이가 부자를 찾아 말했습니다. 주인님, 왜 그렇게 돈을 망탕 물쓰듯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저희 말을 들으십시오. 저에게 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쓰라는 약만 쓰면 도련님이 밤 못 자시는 병은 뚝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놀라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이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생사를 다투게 되니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자는 머리를 숙이고 머슴에게 딱 달라붙었습니다. 어서 그 약을 가져오게 라고 말하니 머슴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을 쓰기 전에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지금 부엌에 있는 소월이랑 장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집 한 칸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하니 부자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내 아들의 병만 떼면 너를 장가 보내주고 한 살림 잘 꾸려주지. 그럼 어서 주인님 처사대로 해주십시오. 소인은 주인님 처사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럼 나도 한 가지 묻겠다. 내가 내 아들의 병을 떼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주인님 마음대로 능지처참을 하든지 종신머슴으로 삼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도련님 병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귀한 아들의 병을 뗀다니 박돌의 뜻에 따라 부엌혀종 소월에게 장가들게 하고 한 살림 꾸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박돌이에게 불같은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니 박돌이 하는 말이 저도 말한 대로 도련님의 병을 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제 말대로 하지 않으면 병을 떼지 못하니 그리하십시오. 그래. 그런데 약은 어디 있나? 약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가 저기 돌담 속에 묻혀 있는데 이 약은 불사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도련님이 직접 돌담을 허물고 파내야 효과가 있지 다른 사람이 파낸 걸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 돌을 도련님이 손수 옮기지 않으면 도련님 목숨을 구하는 약이 더는 없는 줄 아옵니다. 죽고 사는 일에 그에 달렸다면 별 수 있나 그렇게 하지. 부잣집 도련님은 살겠다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 돌각담에 쌓인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 돌 여러 개를 주워 옮기니 해가 서산에 기울어졌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서 일한 그는 갈증이 나고 배가 고파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도 먹고 밥도 얼마간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을 찾아 먹었는데 일이 끝날 무렵에는 한 식기에 밥을 개눈감 주듯 먹어치웠습니다. 일은 보배이고 노동은 보약보다 좋다더니 부잣집 아들은 일할수록 전신에 힘이 나고 밥도 많이 먹고 혈색도 좋았습니다. 차차 날이 감에 따라 알아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헌데 큰 돌담을 다 옮기고 아들의 병도 다 나았는데 부자가 바라는 불사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부자가 박돌이를 불러놓고 칭찬 절반 나무람 절반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 박돌이 인젠 내 아들의 병이 다 나아서 근심 걱정은 없게 됐네. 이건 자네 덕일세. 헌데 자네 왜 날 속였나? 부자대인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인님, 사람이란 일하고 살게 마련인데 놀기만 하고 일하지 않았으니 어찌 밥맛이 있으며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밥맛을 얻고 병이 떨어졌으니 이게 약이 아니고 뭡니까? 일은 보약보다 더 좋은 겁니다. 라고 호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런데 자넨 그 속에 불사약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박돌이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인님, 보십시오. 불사약은 돌담을 드러낸 저 밭에 있습니다. 저 자리에 밭을 갈고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 밭에서 해마다 불사약이 나오지요. 사람이 쌀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쌀을 먹으면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쌀이 곧 불사약이 올시다. 자네, 그 말이 맞네. 일이 보약이고 쌀이지. 쌀이 불사약일세. 그 후 부자는 정신을 차렸는지 아들이 일하지 않으면 얘, 너 왜 요새 보약을 쓰지 않니? 하며 일을 시키고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얘, 너 왜 그 좋은 불사약을 먹지 않느냐? 라며 밥을 먹였다고 합니다. 늦게 낳은 자식이야. 당연히 오기야 금이야 키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당장에 이쁘다고 보물처럼 끼고 키우면 나중에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성이 떨어져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밤마다 부인은 한숨을 쉬며 잘 좀 해요.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착한 선비는 매일같이 낮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고 밤이면 등잔불 밑에 앉아 열심히 글공부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태생이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라 남편을 거들어 구차한 살림살이를 돌볼 대신 진종일 방구석에 들어앉아 가난살이를 한탄하며 바가지만 긁어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 행여나 운이 튀어 남편이 과거에 급제나 하면 하루아침에 귀부인이 되어 비단호 사내진미에 가마타고 호의호식하리라 하고 은근히 꿈도 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벌써 2번이나 과거에 낙방을 하고 나니 아내의 황홀한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짜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수제도 못하는 주제에 그따위 글 공부를 하면 못하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참다 못해 남편이 보고 있는 책을 와락 빼앗아 내동댕이 치며 역정을 내었습니다. 남편은 놀라며 아니 왜 그러오? 라고 말하니 아내는 화를 내며 이 책 속에 보배가 들어있어. 남편은 그래도 떡심 좋게 책을 도로 주워들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여보, 학문이 허공에서 절로 떨어지겠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이니 부디 참아주오. 그러나 미혹한 아내는 남편의 말에 남편을 잘못 만난 신세를 하소연하다가 나중에는 한숨 끝에 내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치려고 또다시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가자 아내는 이번에야 행여나 하고 어서 남편이 성공하고 돌아오길 손꼽아 고대하였습니다. 어찌면 행기루로 꽹과리 꿍짜 올리며 나졸들을 거느리고 돌아올 남편의 화려한 가마가 금시에 눈앞에 보이는 듯도 하여 공연히 가슴이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달포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이번에도 거지행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꼴을 본 아내는 너무도 기가 막혀 사주팔자를 한탄하며 대성통곡하던 끝에 여보, 난 이젠 더는 당신을 믿고 살 수가 없어. 하고는 굳이 만류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영영 친정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달아나자 불시에 호라비가 된 선비의 처지는 더욱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있을 때는 빨래 걱정 조석질 걱정이 없더니 이제는 5만 가지 잔손질이 선비의 손끝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전에 친구 이백이 글공부를 할 때 허시부인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목이 마르면 뜨끈한 차물을 따라주고 한여름 더울 때면 옆에 서서 부채질을 해주고 하루세끼 채소 반찬이 진주성찬과는 비기지 못할 망정 부인의 후더운 관심에 이백은 목매어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가. 허시부인을 생각할수록 선비는 달아난 아내가 괘씸하고 맹랑하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장부 한 번 먹은 마음을 굽힐세라 여름이면 빈대 벼룩이 득실거리는 골방에서 겨울이면 찬설이 반짝이는 벽을 마주하고 앉아 상투에 노끈을 메어 천정에 달아놓고 갈마드는 졸음을 쫓아버리며 한밤중까지 열심히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 나무를 하는 쉴참에도 길을 걸을 때도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예전과 같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부지런히 소나무 가지를 한 짐 해놓고 청석판에 앉아 잠깐 쉬며 책을 보느라니 노곤한 봄볕에 그만 잠이 소르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홀연 백발이 성성한 웬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지성이 감천이라 그를 닦으려는 내 지성이 하도나 기특하여 하늘의 신령께서 이 약을 내리노라. 하고는 도포 속에서 금빛 반짝이는 약봉지 하나를 꺼내어 선비의 손에 쥐어주고는 어디론가 연기마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깨고 나니 꿈이라 선비는 하도 이상하여 손을 펼쳐보니 과연 손에는 눈부신 약봉지가 쥐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나무짐을 내려놓자 바람으로 물을 끓여 약을 다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마치 인삼녹용주를 마신 듯 온몸의 혈기가 왕성해지더니 머리가 거뿐해지더니 나중에 잊어버렸던 글줄이 하나하나 역력히 머리에 떠오르고 묘한 시구들이 절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절세의 명약이로구나. 선비는 이렇게 감탄하며 더욱 글 공부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럭저럭 몇 해가 지나가고 오막살이 앞들에 꽃이 한창 피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괴나리 보찜을 걸머지고 또다시 과거길에 올랐습니다. 줄임배를 끌어안고 문정걸식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서울에 당도하여 응시를 하였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선비는 뜻밖에도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친히 그에게 평양감사를 봉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국사를 돌아보느라 가마를 타고 고향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향간에 숱한 백성들이 길가에 줄을 쳐서 허리 굽혀 행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선비의 아내도 끼어 있었습니다. 초라한 몰골을 해가지고 서서 다가오는 행차를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던 그녀는 에구, 나도 저런 벼슬아치 남편이나 있었으면 하고 여간 부러워하는 거였습니다. 마침 행차가 그의 앞을 지나게 되어 무심결에 머리를 들어 가마 안을 힐끗 들여다보던 선비의 아내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가마 안에 앉은 의젓한 감사가 바로 헐벗고 굶주리며 항문을 닦던 그 옛적 남편이 아닌가. 이때 선비의 아내는 부끄러움도 있고 불이 나게 가마 앞에 달려나가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어찌나 바삐 쫓아나갔던지 코 떨어진 고무신 한 짝이 돌부리에 걸쳐 저만큼 낯떨어졌습니다. 여인은 뉘길래 함부로 급한 행차를 막느냐? 선비가 의아쩍어 행차를 멈추고 연고를 물어본즉 부인은 머리를 쳐들고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대감님, 나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소인이 바로 예전 그대의 부인이로소이다. 한때 소견이 좁아 사람 행시를 못하여 배울 면목이 없사오나 바다같이 넓은 그대의 흉금은 가히 용서할 줄로 아옵니다. 소인을 불쌍히 여겨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면 내 지성껏 그대를 섬겨드리리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는 중 선비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묵묵히 생각에 잠겼던 선비가 문득 사령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거 옹가지에 물을 떠오너라. 이윽고 한 사령이 농가에 들어가 옹가지에 물을 듬뿍 떠다 올렸습니다. 선비는 그 옹가지에 물을 받아 길바닥에 쏟으며 이 쏟아진 물을 다시 옹가지에 끌어 담을 수만 있다면 내 다시 그대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겠노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인은 그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행차 뒤를 멍하니 바라보며 땅이 꺼지게 한숨만 내쉬었다고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을 선비가 여실히 전 부인에게 보여주었네요. 만약 남편과 다시 합친다 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다시 합친다 해도 집안일이면 남편을 내조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의 직위를 이용해 살아보려고 하겠죠. 이런 여자는 남편이 다시 거지가 되면 바로 도망갈 것입니다. 의좋은 형제에게 어여쁜 새색시가. 옛날 한 동네에 철돌이와 차돌이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의지가 없이 근근득식으로 살아가던 그들은 금전판에 가면 돈벌이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금전판으로 찾아갔습니다. 금전판 주인은 쌀아금은 주인에게 바치고 콩알보다 더 큰 금덩이는 파내는 사람이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금정판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헌데 금전판에서 10년을 하루와 같이 일했으나 콩알 같은 금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형제는 금전판에서 노총각이 되었지만 은전 한 푼 벌지 못하였습니다. 철돌이와 차돌이는 그래도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금전판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형제가 막장에 나가 일하는데 이상한 돌이 막장 한켠에 삐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금을 캐려고 그 돌을 빼내니 반발이나 길게 생긴 돌은 보통 돌보다 얼마나 더 무거웠는지 몰랐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닥에 고인물에 씻어보니 신우렁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기쁨에 겨워 금을 만져도 보고 들어도 보았습니다. 이튿날 두 형제가 발반이나 되는 금을 캤다는 소문이 온 금전판에 퍼졌습니다. 금전판 주인도 난생 이렇게 큰 금덩이는 처음 보았는지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놓은 법이라 숱한 사람들 앞에서 그 금덩이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철돌이와 차돌이는 더는 지체하지 않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길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는 꿈도 많았습니다. 집도 덩실하게 지어놓고 밭 사고 소를 사 농사도 하고 어리무던한 색시도 맞아들여 새살림도 남부럽지 않게 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형 철돌이가 금덩이를 지고 앞에서 걷고 동생 차돌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도 지나고 산도 지나 인적 없는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험한 산길이라 형은 동생이 걱정되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 차돌의 눈이 강도눈처럼 사나워졌는데 당장 무슨 행패를 부릴 것 같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천신만고를 다 겪고 금덩이를 얻었는데 금이 생기자 형제 사이에 이렇게 되었느냐며 형은 탄식하였습니다. 철돌이는 금을 지고 한참 걷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금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동생 차돌이는 좋아 웃으며 형에게서 금을 받아 지고 걸었습니다. 황금은 혹사시며 인심은 조석변이라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동생에게 금을 넘겨주고 동생의 뒤만 따르던 형도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놈이 금을 혼자 독차지하려는구나.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형은 이런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피로 나눈 형제인데 형제 간의 정을 어찌 금에 비하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두 형제는 어느 사이에 역마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길 옆에 나란히 앉아서 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형 철돌이는 동생 차돌이를 보고 속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 우리는 막장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일할 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했네. 그런데 황금이 생기고 보니 형제 사이가 달라지는 것 같네. 나는 우리 형제 간의 정을 해칠까 겁나네. 그러니 이 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형 철돌이가 이렇게 말하자 동생 차돌이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무서운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형님이 금을 지고 걸을 때 내 마음도 불시에 변하여 하마터면 형님을 해칠 뻔했어. 이까짓 금 때문에 우리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형님, 이 금을 버리고 갑시다. 내 말이 옳다. 동기도 윤기도 몰라보는 이까짓 걸 해서는 뭘 하겠니. 던지고 가자. 두 형제가 합의되자 그들은 10년 동안 고생하던 끝에 얻은 금을 혈마루 천지꽃 뿌리 밑에 헌신짝 던지듯 던졌습니다. 금을 뿌려 던지고 나니 마음도 거뜬하여 두 형제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날이 저물자 두 형제는 역 밑에 있는 주막집에 들어 자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자 두 형제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피곤에 지친 형은 자리에 눕자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잠에 골아빠졌습니다. 헌데 동생은 잠은커녕 눈이 점점 말똥말똥해졌습니다. 금 생각이 나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이 잠든 기회를 놓칠세라 살그머니 문을 열고 나와서 오던 길을 따라 영에 올랐습니다. 숨이 턱에 닿게 영에 오른 동생은 영에 오르자 바쁜 숨도 돌릴 새 없이 천지꽃 뿌리 밑을 살폈습니다. 순간 그는 놀라 악! 소리를 지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렁이는 사람을 보자 머리를 축혀들고 입을 벌쩍 벌리며 사나운 눈에 불을 일궜습니다. 차돌이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떨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동생은 정신을 차렸고 금덩이를 가져가지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까짓 미물짐승이야 못 당하려 하는 생각에 참나무 몽둥이를 꺾어서 구렁이를 내리쳤습니다. 헌데 구렁이 대신 천지꽃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우는 듯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구렁이가 차돌이한테 덮쳐들었습니다. 차돌이는 생사결단하고 구렁이와 싸웠지만 구렁이를 당해내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차돌이를 통째로 삼키려 들었습니다. 그러니 금 생각도 오간데 없었습니다. 차돌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뛰어서 영을 내려왔습니다. 날이 셀녘해야 주막집에 돌아온 그는 형님이 알고 일어나는 것만 같아서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 형 옆에 누웠습니다. 전날 저녁에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동생은 자리에 눕자 잠에 골아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생이 잠들었을 때 형 철돌이가 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을 던지고 온 것이 마음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여 그도 동생 몰래 영에 올라갔습니다. 형 철돌이도 밤새껏 구렁이와 싸우다 겨우 목숨을 부지해 가지고 주막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막집에 이르자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미처 동생이 눈을 뜨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별다른 기색이 없이 형님을 보았습니다. 형 철돌이는 자기도 방금 일어난 듯 눈을 비비고 동생과 말했습니다.
동생, 난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꿨네. 형 철돌이는 지난밤 자기가 겪은 일을 꿈 이야기로 엮어서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또 말했습니다. 형님, 전날 밤에 나도 그와 똑같은 꿈을 꾸었어. 동생이 또 같은 꿈 이야기를 하자 형은 동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동생도 그런 꿈을 꾸었구만. 동생 꿈이란 허황한 건 아닌데 동생이 혹시 그런 일을 실제로 겪고 하는 소리 아닌지 형이 이렇게까지 묻자 동생은 형님의 손을 잡아쥐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오. 실은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형님 몰래 금을 가지고 가려다 하마터면 그 구렁이한테 죽을 뻔했어. 동생은 눈물이 그렁해서 형님의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형 철돌이가 또 동생 차돌에게 빌었습니다. 내가 형질 못하겠다. 내 마음도 숫덩이 같이 변하였었네. 나도 동생한테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닐세. 동생, 우리 빨리 고향에 가서 마음 맞춰 손 맞춰 농사일이나 합세. 이러다간 그렇게 다정하던 우리 형제가 원수가 되겠네. 두 형제는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렁이가 행패를 부려 길손들은 영을 넘지 못하고 백리길을 돌아다녔으며 등진군이 영을 넘지 못하여 사람들은 소금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두 형제는 자기들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욕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그들은 구렁이를 잡아 없애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병기를 들고 역마루를 찾아 올랐습니다. 역마루에 오르니 구렁이가 꽈리를 틀고 있었는데 누런 구렁이 몸뚱이가 눈부신 빛을 뿌려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본 구렁이는 주홍같이 입을 쩍 벌리고 그들 형제를 통째로 삼키려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해치는 화근을 없애버리라 마음먹은 두 형제는 도끼를 휘두르며 구렁이와 싸웠습니다. 구렁이가 쭉 내달아올 때면 좌우 수목들이 쫙 갈라지며 바람이 씩씩 일고 형제들이 도끼를 휘두를 때 보면 허공 중에 번개가 번쩍번쩍 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 형제는 구렁이와 반나절이나 싸웠습니다. 헌데 도끼가 번쩍하고 번개를 일구며 구렁이를 내리쳤는데 두 형제의 도끼는 신통이도 구렁이의 허리 한복판에 가서 박혔습니다. 구렁이는 천둥 같은 비명을 지르더니 두토막이 되어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두토막이 된 구렁이는 구렁이가 아니라 두 토막으로 꽃같이 갈라놓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덩이는 두 토막으로 갈라졌지만 형제의 마음은 하나로 굳게 이어졌습니다. 의좋은 형제는 백성을 해치는 화근을 뽑아버리고 황금덩이를 하나씩 메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의좋은 형제는 금을 팔아 산뜻한 초가삼간집 두 채를 짓고 소와 밭도 사서 의좋게 농사를 했습니다. 살림이 해마다 펴이는데 마음 좋고 어여쁜 색시까지 들어와 형제지간의 화목을 도모하며 남 부러운 게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알몸뚱인 딸이 어머님 빨리 제 옷 갖다 주세요. 옛날 한 고을에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에서는 백정은 그의 자자손손들까지 모두 제일 천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여 다른 집 자식들은 시집 장가를 가나 백정의 아들은 나이 20이 되도록 장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웃 고을에 살고 있는 윤대감의 집에는 관연한 딸이 있었지만 역시 출가를 시키지 못해 벌써 수년을 하루와 같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감 부부는 늙도록 일점혈육이 없다가 하늘에 백일치성을 들인 후에 태기가 있어 10달 만에 딸을 보았는데 대갈통과 발은 심통이도 돼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문 밖에 나갈세라 후원에다 별당을 짓고 그곳에 가둬놓고 크면 차차 변하겠거니 하고 하루, 이틀, 1년, 2년을 지나는 사이에 20세가 되도록 그 모양 그 꼴이라 발 없는 말이 하루에도 천리를 간다고 한 입 건너 두 입 지나 인근 동네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감 부부는 동서남북으로 수소문에서 사위감을 골랐으나 말만 듣고 꼬리를 빼는가 하면 간혹 대감님의 재산이 욕심이 나서 찾아왔던 총각들도 색시를 한번 보고는 질겁해서 도망치는 바람에 부모의 속은 타고 나서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연한 처녀를 그대로 늙힐 수는 없어 제일 천하다고 소문이 난 백정의 아들에게 딸을 주겠노라고 자청해 나섰습니다.
백정 역시 아들을 호라비로 늙히고 싶지 않던 차라 아들을 불러놓고 한숨을 쉬며 전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리하여 백정의 아들은 부모의 마음 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를 택해가지고 윤대감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듣던 말 그대로 처녀는 사람의 옷을 입었으나 돼지머리에 돼지발 이어서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라고 해서 나까지 이런 여자와 배필을 잇게 되는가 하고 한탄하다가 이것도 팔자인가 아니면 연분인가 하고 중얼거리며 지루한 하루해를 보내고 밤이 되자 신부방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날인즉 보름날이라 달이 휘영청 밝은데 달빛은 후원 별당을 어루만지더니 창문을 뚫고 들어와 빈 베개만 비춰주니 백정아들의 생각은 밑빠진 바다같이 깊어만 갔습니다. 일생의 배필이란 여자가 돼지머리에 돼지발 쪽을 가졌으니 내가 백정의 아들이라고 잡아서 고기라도 팔아 돈이라도 모으라는 겐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니 잠은 오지 않고 눈은 점점 말똥말똥해 나서 탄식하며 각시를 보느라니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것이 미물의 짐승이나마 하도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양부모가 정해준 혼인이 네 좋아도 내 아내여. 못나도 내 아내니 우리 함께 삽시다. 이것이 하늘이 준 연분이 아니겠어. 그러니 새각시의 더운 눈물이 백정의 아들의 손등을 한뿍 적시었습니다. 새각시는 창문가에 다가앉아 보름달을 향하여 중얼거리며 손을 싹싹 비비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깜짝 놀라 쫓아가 보니 새각시는 새고패를 뒹굴더니 벼락치듯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돼지어울을 벗어던지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하도 놀랍고 신기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데 처녀는 돼지어울을 들고 와서 옆에 놓고는 저는 옥황상제의 셋째 딸로서 인간에 대한 감정이 너무 깊다고 죄를 받아 인간에 내려와 돼지로 태어나서 굴욕을 받다가 보름날 백정의 아들과 인연을 맺어야만 비로소 인간으로 될 수 있는데 오늘 천행으로 귀한 님을 만나 허울을 벗게 되었으니 버리시지 않는다면 소첩이 평생을 받들어 모실까 하옵니다. 하며 이마를 숙이는데 천하에 둘도 없는 미인이여. 예의범절 또한 출중하려니와 목소리는 꾀꼴새가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대감은 일이 어떻게 되나 하고 들락날락하며 뜬 눈으로 장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 하인을 불러 신부방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녀가 발끝으로 별당 창문턱에 다가가서 새치 혀끝으로 창호지를 구멍내고 한눈으로 들여다보니 분명 고른 둘인데 난생 처음 보는 미녀라 다시 눈여겨보니 옆에는 돼지 허울이 당그랗게 놓여 있었습니다. 대감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고른 둘이온데 난생 처음 보는 미녀가 있고 옆에는 돼지 껍데기만 남아있는 줄로 아래옵니다. 윤대감이 그 소리를 듣더니 하늘이 무너지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감의 생각에 제 핏줄을 받아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버리지를 못하고 키워서 백정의 아들에게다 짝을 지어주었더니 열의 아홉은 백정의 아들이 잡아먹고 껍데기만 남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다. 그래서 마누라를 불러 다시 가보게 하니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대감의 마누라가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인가. 글쎄 알몸뚱이인 딸이 반겨 맞으며 어머님 빨리 내 옷 갖다 주세요. 옷 갈아입고 부모님께 인사하겠어요. 하며 어리광을 부리는지라 하도 기쁜 김에 엎어지며 무릎을 다쳤건만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달려와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영감님 어서 의관을 갖춰 쓰고 딸과 사위 절받을 차비나 하시오. 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윤대감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몰라서 멍해서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절을 받고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윤대감은 그제야 무릎을 툭 치며 하는 말이 허허 그러게 이성제압은 만복지원이라고 혼사장에 있다시피 원앙제압은 천생에 막지 못한다는 옛말이 조금도 틀림없니라. 하며 딸과 사위를 하루 이틀 데리고 놀다 보니 어언 반년 만에야 사돈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백정네 집에서는 아들을 보낸 후에 하루를 삼추같이 눈뿌리가 빠지게 앞산 오솔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으나 종무 소식인지라 백정이 매일 술상을 앞에 놓고 탄식하며 하는 말이 내가 하도 가난해서 백정질을 한 탓에 결국엔 돼지 며느리가 차례저 이 녀석이 안 오는 걸 보니 아무래도 잡아먹고 오는 모양이지 하고 푸념하는데 난데없이 신랑 신부가 도착했다는 기별이 전해왔습니다. 백정이 버선발로 마루에 나서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마에서 사뿐 내려 절하는 며느리를 보자 어찌나 기쁘고 반갑던지 절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저도 모르게 야, 난 윤대감님의 딸이 돼지 혼을 타고난 돼지라기에 백정이란 천한 일을 했다고 후회했는데 이젠 죽을 때까지 백정질을 해야겠다 하며 며느리의 팔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어디 보세나 며느라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라며 춤을 추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람이란 만물의 영장인데 없다고 업신보지 말고 천하다고 깔보지 말아야지요. 북이란 있다가도 없는 법이요. 없다가도 있는 법이지요. 이 세상에 백정이 없다면 잔치, 환갑상은 물론이요. 제상에 육부치는 뭘로 놓으며 임금님이 잡수시는 육부치는 누가 잡아서 올리겠나이까? 그러니 이 세상의 백정의 일이 제 일인 줄로 아뢰나이다.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후련해진 백정은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하고 연신되뇌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화목한 가정에 웃음을 꽃피우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말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백정이 있었기에 고기 맛도 볼 수 있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었던 건데 본인이 직접 잡지 않았다고 해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백정을 특별 전문직으로 대해주는 것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